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정부의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치인이 한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80대 이상 고령층 중심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말 당번 병원이 수도권에서 운영됩니다. 밤사이 경기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지난 가운데 현재 대전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도 저녁까지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20일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탈북어민 북송과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이 동시에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기록물을 열어보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사건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장 주재 대책회의 관련 문서를 중점적으로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이나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이관시킨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 반해서 그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특히 이런 북송 결정이 청와대 회의에서 내려졌고 국가안보실이 북송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귀순 의사 등 일부 내용을 삭제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물을 토대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도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5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월성원전 폐쇄 의결과 관련해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데 따른 수사입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한 내용에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압수물을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역대 8번째, 9번째 압수수색이 같은 날 동시에 벌어진 가운데 전 정부 윗선을 향한 수사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어민 북송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0명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검찰이 올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야당 정치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식 김청윤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모 씨.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공천을 받은 바 있고 지난해에는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한 사업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 수억 원어치를 받은 혐의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고가의 선물을 제공받았다는 폭로가 사업가 지인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금품 수수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이 오갔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번 주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는 이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집 압수수색 당하신 거 맞아요? 아니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다고 말씀 들어서 맞는지 확인하려고만 잠깐 왔습니다. 실은 지금 왼쪽 중에 안 계신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국회 카페 수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광복회에서
추가로 비위 의혹이 나왔습니다. 보훈처 감사 결과 예산 과다 책정이나 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이 나와서 보훈처가 김원웅 전 부회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독립운동가 일대기를 소개하는 만화책. 2년 전부터 광복회가 성남문화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제작했습니다. 보훈처는 감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했던 인쇄업체에 계약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계약 이후 광복회에서 기존 납품업체 자체 확인해 보니 계약금이 2배 가까이 차이 났고 이를 사업 담당자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가를 낮추려는 조치가 없었고 세 차례 계약을 통해 5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수익 사업인 포천 국립수목원 카페 내부를 꾸미면서 1억 1천만 원이 지급됐는데 타업체에 문의했더니 10분의 1 수준인 1,200만 원이 적정 공사비로 나왔습니다. 비싸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의 수사기관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아마 저는 드러나지. 보훈처는 김원웅 전 회장의 법인카드 내역에서도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집 주변에서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약값, 병원비 등으로 모두 2,200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습니다. 부적절한 채용도 있었습니다. 김 전 회장 재임 시절 채용된 15명 가운데 7명이 절차 없이 채용됐고 이후에 면접 심사표가 작성됐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또 모 금융회사에서 기부금 8억 원을 받아 이 중 1억 3천만 원을 기부 목적과 달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비위 의혹을 받은 금액은 모두 8억 원이 넘습니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과 전 수익사업부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혹부터 따져보자고 맞섰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2억여 원 규모의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공간 공사에도 참여한 업체여서 수의계약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 김모 씨가 김 여사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수의계약 입찰이 있기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김 대표의 취임식 참석 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보안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관저 공사 수의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저 공사 업체 선정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전모를 밝히지 않고서 또 다른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권 개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금도를 넘어선 생떼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련 의혹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할 거로 봅니다. 관저 공사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집 앞 욕설 시위 주도자 등 극우 유튜버들도 김 여사 초청으로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대통령실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표절 논란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한 국민대 교수의 투표 결과 자체 검증을 실시하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대 교수회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대 교수회는 어제 오후 6시까지 교수회 회원을 상대로 투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는 지난 16일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투표 대상 국민대학교 교수회 회원 406명 가운데 77.3%에 해당하는 314명이 참여했고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5%가 반대 의견을 내며 부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쇄신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과 측근 등을 둘러싼 이딴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던 휴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정동력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건의가 보고됐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데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합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족과 측근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문제에 먼저 나서면 국민들이 신선하게 보지 않겠느냐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 내내 인지에 없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여야가 그런 부분에 합의를 해서 해준다면 분명히 해야 되고요. 다만 이런 뜻이 아직 여당에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면서도 후보 추천 논의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등 보다 더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특별감찰관과 동시에 추진하는 게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사안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계속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만나 민생이 워낙 힘든 때인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며 국정 운영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 김영주 부의장, 이광재 사무총장 등과 3시간 가까이 만찬을 갖고 민생과 정치 문제, 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와의 협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가장 급한 민생 문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공개됐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북한의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할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공개된 지 4시간 40분 만에 짧은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왜곡하며 핵개발 의사를 지속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 태도가 한반도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사회 고립을 재촉할 뿐이라며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짧게 그리고 서면으로만 나왔는데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낸 담화라는 점을 고려해 맞대응은 자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직접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화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면 압박도 하고 해서 대화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에서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도발 억제와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무례하고 폭력적 언사라며 비판 논평을 냈고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담대한 구상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제안이라면서도 북한이 예민해하는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한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 전북, 전남, 광주 지역 순회 경선이 오늘과 내일 잇따라 실시됩니다. 오늘은 전북, 내일은 전남과 광주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호남권리당원은 42만 명이 넘어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누적 권리당원 득표율은 78.65%, 박용준 후보는 21.35%, 1차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이 후보가 82.45%, 박 후보는 17.5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에는 서울, 경기에서 권역별 대의원 대회를 열고 순회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전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거센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구름이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서도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호남 지역에는 최대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영남 지역과 충청에도 최대 7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금 중부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전 중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남부지방의 비는 저녁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제주가 28.5도, 대구가 27.4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대구 30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의 산과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 없이 전국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법원은 지난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미쓰비시는 여기에 불복해서 재항고를 했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약식으로 기각할 수 있는 시한이 어제까지였는데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여기에 반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법원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 자산을 팔아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쓰비시는 불복했습니다. 한 차례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올해 4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사건 결론이 심리할 필요도 없이 명백할 경우 대법원은 4개월 안에 심리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의 재항고가 기각되고 자산 매각 명령이 확정되는 겁니다. 결정 시한인 어제 대법원은 심리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의 재항고 사건을 계속 심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한 방침이나 대법관 간 합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생존 피해자가 90세를 넘긴 만큼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심리가 필요한 사안인지 의문이고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미룬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특히 외교부가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임을 강조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피해자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로선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당사자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전범 기업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적 판단 전까지 정부가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서 우리 전기차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보다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1,000만 원가량 비싸지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칙과 세계무역기구 규범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7,500달러, 우리 돈 약 1,000만 원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에 따라 기존 보조금을 받아온 전기차는 올해 기준으로 21종으로 줄었는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온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5개 모델은 모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올 상반기에만 13,000대 이상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5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보조금 지원이 끊기면 가격은 1,000만 원가량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다른 전기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지만 완공은 3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일반차만 생산하는 기존의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은 노조와의 협상을 거쳐야 하는 등 쉽지 않습니다. 정부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대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갖고 있고 한미 FTA는 당사국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원칙에 그 위반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상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에 대해서 1차적인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 분쟁 제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희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한 돈줄 쥐기에 나선 이후 달러화 가치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연준이 미국 물가가 이제 정점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긴축 기조를 바꿀 때까지는 달러화의 초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가 현지 시각 19일 108을 넘어섰습니다. 달러 지수는 8%대로 내려간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된 지난주에 104대까지 내려갔었는데 한 달여 만에 20년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달 14일 수준으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주간 상승률로만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다음 달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 내내 연준 안팎에서 이른바 강경 매파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달러화 가치를 더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했고 박힌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데 결국 연준이 물가 정점을 확인하고 긴축 기조를 튼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달러 강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The negative is that it's resulting in a much larger trade deficit for the United States, which is slowing growth. But it is also limiting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right? Because the strong dollar makes imported goods less expensive. And so that's helping to put some downward pressure on inflation. 달러 강세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 강달러는 결국 달러화 대비 환율에 강한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간 지 어느덧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힘겨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업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큰데요. 어떻게든 재기를 도모해 보려고 해도 복구에 들어갈 비용을 마련하는 일부터가 막막합니다. 정부 지원도 충분치 않아서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한예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건물 지하로 내려갔더니 바닥엔 진흙이 가득하고 사무용품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판매하려고 보관했던 옷들도 지난 8일 폭우로 물에 잠겼습니다. 냄새가 이미 다 배어있는 상태고 다 진흙물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어요. 내다 버려야 할 옷이 700벌, 원가만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재개해보려고 서울시에 긴급 복구비를 신청했는데 한도는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기약이 없습니다. 조사는 언제 나올 수 있냐 했더니 오래 걸릴 것이다. 200만 원조차도 언제 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바로 옆에 공유 오피스에는 책자와 장난감, 또 다른 오피스에는 화장품과 의약품이 있었습니다. 침수 열흘이 지났지만 손도 못 댄 상태입니다. 불과 6개월 전에 이 공유 오피스를 차린 운영자도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아 차라리 폐업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그 2억 이상을 다 투자를 했는데 다 유실돼 버렸거든요. 철거를 하려면 철거비용이 또 수천만 원 나옵니다. 침수 피해로 막막해진 건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 정돈됐지만 해결할 문제가 아직 남았습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점포들에 대한 복구비도 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점포엔 고가의 설비들이 많아서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2천만 원짜리 냉동고인데 그런 걸 교체하고 수리하는 데만 돈 1,000만 원 들어가는데 200만 원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장 추석 대목까지 망치게 생겼습니다. 명절 앞이라 물건들 이제 고기나 이런 것도 살려고 그러면은 더 필요한데 그 대금을 다 이제 이런 거 복구하는 대로 다 나가 있는 상태라 좀 답답한 상태죠. 피해 지역 소상공인들은 신속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추가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당시 충남에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는데요. 청양의 한 마을 주민들이 제때 가동되지 않은 배수 펌프장이 피해를 키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폭우가 쏟아진 날 배수 펌프장이 늦게 가동됐을 뿐 아니라 장비가 고장이나 일부만 가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충남 청양에 시간당 최고 70mm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14일 새벽. 농경지에 들어찬 빗물을 하천으로 빼내는 배수 펌프장의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 일대 농지에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 폭우 속에서 가동되지 않은 겁니다. 주민들이 황급히 배수 펌프장으로 달려갔지만 근무자는 한참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양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3시간이나 지나서야 가동이 시작됐는데 일대 비닐하우스는 이미 침수된 뒤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상근무자가 다른 배수장 등 작동 후에 이동을 하다 보니 근무자가 부랴부랴 펌프장을 가동시켰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비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배수 펌프장의 핵심 설비 펌프입니다. 바닥에서 물을 끌어올려 하천 쪽으로 배출해 주는데요. 집중호우 당시 이 펌프 4개 가운데 이쪽에 있는 3개가 고장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장난 이 배수 펌프장은 다른 배수 펌프장과 함께 초당 25톤의 빗물을 빨아들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민들은 제때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배수 펌프장이 피해를 키웠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무조건 지금 와서 심의위원회를 걸쳐가지고 이게 보상을 막막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당시 폭우로 이 마을에서는 주력 농산물인 멜론과 수박 등 시설하우스만 340여 동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광복절 연휴였던 지난 주말에는 차들이 정말 많았죠.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차들이 줄겠는데요. 토요일은 15만 대, 일요일은 22만 대 정도 감소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데 충청권에는 토사가 유실된 곳도 있습니다. 중앙선 부산 쪽 제천터널 부근은 도로를 전면 통제하고 작업하고 있으니까 국도로 우회하셔야겠고요. 중부내륙선의 경우 지금 창원 쪽 감곡 부근 갓길 쪽에서 유실된 토사를 치우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화재 사고도 있습니다. 동서천 분기점인데요. 현재 전면 차단한 채로 작업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겠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용인부터 양지터널까지 일찌감치 차들이 많아지면서 6km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석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지금 대전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간당 40mm 안팎의 거센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호남 지역에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영남 지역과 충청에도 최대 7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높아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현재 포항의 기온 28.4도 가리키고 있고요. 서울은 25.8도입니다. 낮 동안에는 서울이 32도, 대구 30도, 전주와 광주 30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때 세계 최연소 총리로 주목을 받았던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과 벌인 파티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출됐기 때문인데 사생활이라며 논란의 확산을 차단시키고는 있지만 마약 복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벌인 떠들썩한 파티. 격정적으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 중에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가수와 방송인, 여당 의원 등 20명과 함께 벌인 두 차례의 파티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겁니다. 마린 총리는 또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여가 시간을 즐긴 것뿐이라며 총리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Nämä videot on yksityisiä, ne on kuvattu yksityisissä tiloissa. Olen harmissani siitä, että nämä ovat levinneet julkisuuteen. Kyse on ollut siitä, että olen ollut viettämässä. 그러나 파티 영상 속에 마약을 뜻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모두 마약 검사를 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Käytettiinkö näissä tilanteissa päihteitä? Alkoholia, kyllä. Ei huumeita? No, ei ainakaan minun tietääkseni. 마린 총리는 파티 영상이 유출된 것에 불쾌해하면서도 이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린 총리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외무부 장관과 밀접 접촉을 한 뒤 업무용 전화를 집에 두고 새벽 4시까지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Paikkaansa minun olisi itse pitänyt käyttää siinä parempaa harkintaa ja varmuuden vuoksi olla menemättä ja olla olematta ihmisten ilmoilla ja varmistaa tämä vielä toiseen kertaan. 34살이던 2019년 12월 핀란드 사회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며 당시로선 세계 최연소 총리에 올랐던 마린 총리. 그의 자유분방함이 좋다는 국민이 있는 한편 총리의 사생활이 국정 운영에 차질을 주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12일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면서 고위험군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방역당국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 8천여 명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8로 7주째 2를 넘긴 상태입니다.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세도 뚜렷합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92명으로 전날보다 22명 늘었고 사망자 수는 83명으로 112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80대 이상이 62%를 차지하면서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합니다. 지자체와 연계해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발병 초기에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건강을 확인하고 의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들에게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검사와 치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0,000곳 이상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빠르게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수도권 주말 당번병원을 운영합니다. 이번 주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등 3곳이 중증병상 주말 당번병원으로 운영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오늘 경찰 공무원 시험장에 방역 전담 인력 422명을 투입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응시자 중 확진자와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서 격리가 필요한데도 마땅히 격리할 공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멈추고 동네 병의원에 그 역할을 넘긴 뒤 감염 이후에 갈 곳이 없어진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들의 얘기입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문도 열리지 않는 비좁은 고시원방. 이곳에 사는 중증 지적장애인 김모 씨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 재택 치료는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자택에서 격리하는 거 아니고 다른 격리 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다 이제 비용 지불하시고. 보건당국이 이렇게 격리 장소를 자율적으로 마련하라고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씨에게 그럴 여유는 없었습니다. 취약계층 확진자도 갈 수 있었던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6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가 아프면 들어갈 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다니까 좀 그것은 섭섭했죠. 결국 시민단체 도움으로 격리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들어가셨던 숙소는 1박에 7만 원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원을 못 받는다면 현재 생활치료센터도 운영이 중단됐고 정말 대안이 아예 없는 상황인 거죠. 확진되면 갈 곳이 없는 건 쪽방촌 거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라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확진자 분리가 필수이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나와도 딱히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집단 감염이 발생해 사망도 잇따랐습니다. 한 65명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정도 분이 그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갑자기 생겨버렸었어요. 병원에 이송하셨다가 돌아가신 분도 뵙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데도 입원하지 못한 확진자는 7월 이후 집계된 수만 약 800명. 검사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가키트 안 하거든요.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치료시설로 옮겨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걸렸다라는 것을 쉽게 얘기할 거예요. 방역당국이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생활치료센터 운영 여부를 지자체와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진척은 없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양승환 씨. 어려운 동료를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연락이 줄을 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막 20명, 뭐 30명 잘못했으니까 내일은 하루 종일 백만 내려. 뭐 그런 걸 많이 도우려고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 역시 받지 못합니다. 캐디라고 하자마자 근로자가 아니라서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전화를 끊으셨고요. 자동차 판매 직원인 서원근 씨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5년 전부터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왔다고 말합니다. 판매 실적과 직결된 전시장 근무도 배제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서 씨가 가입한 노조와 관련해 폭언까지 이어집니다. 알면서도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배를 좀 해봐. 이거 좀 해봐. 판매노조가 도움 되냐? 동료 직원에 이어 대리점 대표까지 서 씨의 업무 보고에 대해 마음대로 해라, 연락하지 말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지만 정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은 각하됐습니다. 괴롭힘 중단 등 개선을 권고하긴 했지만 가해자 처벌도 진상조사도 못합니다. 괴롭힘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제 옆에 있는 직원은 아직까지 4년 넘도록 통성명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 지금도 좀 떨려서 22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자는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현재 말기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생애 마지막일지도 모를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의료진과 환우들 앞에서 가족과 동료들이 함께한 특별한 음악회를 윤아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호스피스 병동. 익숙한 선율에 박수도 치고 사진도 찍고
여느 연주회나 다름없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야윈 팔로 활을 켜는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정승혜 씨입니다. 2년 전 간세포암 진단을 받았고 투병 생활로 몸무게가 33kg까지 빠졌습니다. 암은 폐까지 전이됐고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손가락이 뻣뻣한 데다가 아무래도 암이 있으니까 감각이 둔해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언제일지 모르는 생애 마지막을 앞두고 마지막 연주회를 하고 싶다는 연락에 동료들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피를 나는 가족보다 어쩌면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현장과 직장의 동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잊혀지지 않고 함께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20년 넘게 유명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해온 정승혜 씨. 병마와 싸우면서도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 아프신 거를 모르는 만큼 항상 레파토리 연구하시고 매 순간 제일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오늘이 마지막 연주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슬프네요. 그래도 많은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하니까 감사하고.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이 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음악은 저한테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 음악할 때 행복하고 누군가에게 음악으로 행복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정승혜 씨는 말합니다. KBS 뉴스 윤아름입니다.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최근 한국의 전통 의복을 두고 이른바 한복 종주국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우리 한복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내놓았던 고종의 저고리와 보료부터 최신 한복까지 선보이면서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촘촘하고 정교하게 누빈 보랏빛 저고리. 비단으로 만들어진 이 남성 저고리는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입던 한복입니다. This was probably King Kojong's everyday wardrobe. This is not something he would wear for ceremony, but he might wear it underneath some kind of ceremony. 중국 황제만 쓸 수 있었던 노란색을 바탕으로 갖가지 문양이 다채로운 색상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보류. 역시 고종이 앉았던 방석입니다.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당시 왕실이 직접 출품했던 물품들로 이후 나라가 사라지면서 잊혀졌지만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한복 전시회가 기획되며 130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It was sort of fun to see something that was there. It was a little bit of time travel, but also, oh my gosh, the gauzy silk and the layer of color. You don't see fabric like that today. It's just absolutely breathtaking. 이번 전시를 기획한 조지 워싱턴 대학 동아시아 복식 전문가는 여러 형태로 변천돼 왔지만 한복은 한국 고유의 의복이라고 단언했습니다. We have visual records of Korean people wearing hanbok, going back to the 5th century. They're always changed and they're always Koreanized. 한복을 모티브로 파리 런웨이에 진출한 노라 노의 의상과 생활 한복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로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드라마 속에 등장했던 한복이 전시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궁중 한복부터 최신 런웨이에 이르기까지 한복 85점으로 이뤄진 이번 전시회는 12월까지 미국에서 계속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가 새 영화 블릿 트레인의 개봉을 앞두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영화 옥자와 미나리의 제작자이기도 한 브래드 피트는 이번에도 한국 영화, 특히 봉준호 감독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다는 농담으로 8년 만에 방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브래드 피트. I'm not here for the movie, I'm here for the food. I'm very excited about food. 한국에서의 추억을 남기고 싶다며 먼저 사진을 찍을 만큼 적극적이었고 봉준호 감독은 세계 최고라며 한국 영화를 향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I would love to work with director Bong. I mean, as an actor. In fact, I'd put him in the same category with director Bong. You know, like our top 5 in the world. 3년 만에 주연을 맡은 신작 블리 트레인의 액션이 우리 영화 부산행을 연상시킨다는 말에도 환상적인 영화라며 반색했습니다. Fantastic movie. Fantastic. Really tense, really visceral, shot really well. But you're absolutely right. It's about that contained claustrophobic space and how do you move through. 다만 격투 장면에서도 인물의 특징과 유머를 느낄 수 있는 게 블리 트레인만의 매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guess they served the characters. It wasn't just guys being tough or characters being, punching each other out. How they fighted, their style supported their character. And in that, I find great humor. 600쪽이 넘는 일본 소설을 2시간 분량으로 압축한 블리 트레인은 각기 다른 목적을 숨긴 암살자 7명이 같은 열차에 오르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존 윅과 데드풀 2 등을 만든 데이비드 리치 감독이 장기를 발휘한 여름 액션 영화로 오는 24일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KBS 뉴스 강프로입니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연장 10회에 터진 이창진 선수의 끝내기 석점 홈런으로 NC를 이겼습니다. 전날 연장 11회 9실점 충격패의 아픔을 잊기에 충분했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입니다. 점수 3대 0입니다. 1, 2가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 마저 홈까지 5대 0이 됩니다. 좌측 담장 넘어갑니다. 양의지 5대 1이 됩니다. 투아웃 주자 말로 원볼 로스트라이. 2구도 바깥쪽 볼 빠졌습니다. 5대 2. 점수는 석점 차입니다. 바깥쪽 3루 주자 2루 주자 마저 홈까지 5대 4. 변하고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2타 잡는 적시타 양의지 6대 5로 역전에 성공하는 NC 다이노스입니다. 노진혁 우중간 넘어갔습니다. 노진혁의 투런 홈런입니다. 8대 5. 투아웃 주자 1루와 2루 최영우가 들어섭니다. 오른쪽 탐장을 넘겼습니다. 동점 3런 홈런입니다. 투아웃 주자 1루와 2루가 됐습니다. 그렇죠. 투수키 넘었습니다. 홈에서 세이브 9대 8입니다. 이제 9회말 초구 1, 2간 빠져나갑니다. 홈에서 세이브 승부는 원점으로. 주자 1루와 2루입니다. 이창진으로 연결이 되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좌익수 뒤로 끝내기 홈런 이창진의 끝내기 홈런입니다. 공간의 기록, 한국 현대건축 유산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전통 공간을 현대건축으로 구현해낸 걸작,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를 한 공간 사옥을 만나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김수근 건축가가 KBS에 남긴 영상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됨으로써 계획되지만 자연스러운 공간, 연결되지만 한눈에 잡히지 않는 공간, 높이도 달리해서 변할 줄 아는 수평적으로 펼쳐져 있는 우리의 전통 건축의 공간 구조를 수직적으로 재해석해놨다. 한 건축가의 역량이 집결된 그런 공간. 김수근 선생님은 넘볼 수 없었다고 생각했었던 세계적인 건축의 거장들과 한국 건축도 나란히 할 수도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건축가거든요. 부여박물관은 대표적으로 외색 시민 운동에 걸렸잖아요.
그때에 많은 것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채가 보이지 않도록 공간 처리를 했습니다. 이 수법은 이건 뭐 현대 건축에 이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가 공간 사옥으로 나타났다. 공간 사옥은 이제 본인이 건축주이자 건축가이자 시공자였기 때문에 김수근 선생의 모든 것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전통 건축을 보면 마당을 중심으로 주변 여러 채가 서로 조합을 이루면서 집합의 미학을 만들어 놓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마당들이 수직적으로 적충되면 바로 저런 모습이겠구나. 한국 건축을 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적정한 크기를 가지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정도 비교적 낮고 한국 건축이 갖고 있는 그런 휴먼 스케일, 이 두세 공간이 전부 다 연결이 돼서 끝이 없는 공간처럼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 내부에 담겨 있는 굉장히 긴 동선을 아마 이런 방식으로 현대적인 건물에 집어넣으신 것이 아닌가. 건축이 단순히 이제 건물을 짓는데 끝나지 않고 건물이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행위들,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요. 한국의 현대 예술의 어떤 시발점, 그걸 만들어 주신 게 이제 김수근 선생님이시죠. 그 건축 공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공간 속에서 위로받고 환대받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공간석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거죠. 지금 대전과 충남 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북과 전북 일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비구름이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호남 지역에는 80mm가 넘는 비가 예상되고요. 영남 지역과 충청에도 최대 7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저녁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에도 후텁지근했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는데요. 지금 포항의 기온이 28.4도, 여수는 26.4도 가리키고 있고 서울은 25.8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대구와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정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정치인이 한 사업가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80대 이상의 고령층 중심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말 당번 병원이 수도권에서 운영됩니다. 밤사이 경기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지난 가운데 현재 대전 등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도 저녁까지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북어민 북송과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전지검이 동시에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대통령 기록물을 열어보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사건 당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장 주재 대책회의 관련 문서를 중점적으로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이나 대통령 비서실 등에서 이관시킨 자료가 무엇인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 2명에 대한 합동조사를 법적 근거 없이 조기 종료시키고 귀순 의사에 반해서 그들을 강제북송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특히 이런 북송 결정이 청와대 회의에서 내려졌고 국가안보실이 북송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귀순 의사 등 일부 내용을 삭제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압수물을 토대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도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5월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가 월성원전 폐쇄 의결과 관련해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한 데 따른 수사입니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한 내용에 위법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압수물을 통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역대 8번째, 9번째 압수수색이 같은 날 동시에 벌어진 가운데 전 정부 윗선을 향한 수사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어민 북송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0명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검찰이 올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야당 정치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청윤 기자가 이 소식 전합니다. 지난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모 씨.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공천을 받은 바 있고 지난해에는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한 사업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 수억 원어치를 받은 혐의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고가의 선물을 제공받았다는 폭로가 사업가 지인으로부터 제기됐습니다. 금품 수수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이 오갔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기초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번 주 이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는 이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집 압수수색 당하신 거 맞아요?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다고 말씀 들어서 맞는지 확인하려고만 잠깐 왔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국회 카페 수익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광복회에서 추가 비위 의혹이 나왔습니다. 보훈처 감사 결과 예산 과다 책정이나 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이 나와서 보훈처가 김원웅 전 회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독립운동가 일대기를 소개하는 만화책. 2년 전부터 광복회가 성남문화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제작했습니다. 보훈처는 감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했던 인쇄업체에 계약금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계약 이후 광복회에서 기존 납품업체 자체 확인해 보니 계약금이 2배 가까이 차이 났고 이를 사업 담당자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가를 낮추려는 조치가 없었고 세 차례 계약을 통해 5억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수익 사업인 포천 국립수목원 카페 내부를 꾸미면서 1억 1천만 원이 지급됐는데 타업체에 문의했더니 10분의 1 수준인 1,200만 원이 적정 공사비로 나왔습니다. 비싸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배임의 수사기관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아마 저는 드러나지. 보훈처는 김원웅 전 회장의 법인카드 내역에서도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집 주변에서 편의점을 이용하거나 약값, 병원비 등으로 모두 2,200여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습니다.
부적절한 채용도 있었습니다. 김 전 회장 재임 시절 채용된 15명 가운데 7명이 절차 없이 채용됐고 이후에 면접 심사표가 작성됐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또 모 금융회사에서 기부금 8억 원을 받아 이 중 1억 3천만 원을 기부 목적과 달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비위 의혹을 받은 금액은 모두 8억 원이 넘습니다. 보훈처는 김 전 회장과 전 수익사업부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원솔입니다.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인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의혹부터 따져보자고 맞섰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2억여 원 규모의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공간 공사에도 참여한 업체여서 수의계약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 김모 씨가 김 여사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수의계약 입찰이 있기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 해당 업체 측은 김 대표의 취임식 참석 여부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보안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관저 공사 수의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저 공사 업체 선정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전모를 밝히지 않고서 또 다른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권 개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금도를 넘어선 생떼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련 의혹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 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얼마나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이 전제돼야 할 거로 봅니다. 관저 공사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집 앞 욕설 시위 주도자 등 극우 유튜버들도 김 여사 초청으로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대통령실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표절 논란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과 관련한 국민대 교수의 투표 결과 자체 검증을 실시하지 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대 교수회는 김 여사 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대 교수회는 어제 오후 6시까지 교수회 회원을 상대로 투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는 지난 16일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투표 대상 국민대학교 교수회 회원 406명 가운데 77.3%에 해당하는 314명이 참여했고,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을 실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5%가 반대 의견을 내며 부결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방향 제천터널 부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고속도로 남제천 나들목에서 북단양 나들목 사이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산사태 직후 중장비 등을 동원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앙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남대천 나들목에서 북단양 나들목까지 국도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북 단양 지역에는 오늘 새벽 국지성 집중호우로 7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推신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족과 측근 등을 둘러싼 이딴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던 휴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정동력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건의가 보고됐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데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합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족과 측근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문제에 먼저 나서면 국민들이 신선하게 보지 않겠느냐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었고요. 예. 5년 내내 인지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여야가 그런 부분에 합의를 해서 해준다면 분명히 해야 되고요. 다만 이런 뜻이 아직 여당에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면서도 후보 추천 논의는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등 보다 더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특별감찰관과 동시에 추진하는 게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른 사안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계속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만나 민생이 워낙 힘든 때인 만큼 여야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며 국정 운영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진석, 김영주 부의장, 이광재 사무총장 등과 3시간 가까이 만찬을 갖고 민생과 정치 문제, 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와의 협치를 중시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가장 급한 민생 문제를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공개됐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북한의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할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공개된 지 4시간 40분 만에 짧은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례한 언사를 이어가고 우리의 담대한 구상을 왜곡하며 핵개발 의사를 지속 표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이런 태도가 한반도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제사회 고립을 재촉할 뿐이라며 자중하고 심사숙고하기를 촉구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짧게 그리고 서면으로만 나왔는데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닌 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낸 담화라는 점을 고려해 맞대응은 자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직접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대화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면 압박도 하고 해서 대화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통화해서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도발 억제와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상적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무례하고 폭력적 언사라며 비판 논평을 냈고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담대한 구상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제안이라면서도 북한이 예민해하는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한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 전북, 전남, 광주 지역 순회 경선이 오늘과 내일 잇따라 실시됩니다. 오늘은 전북, 내일은 전남과 광주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고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호남 권리당원은 42만 명이 넘어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누적 권리당원 득표율은 78.65%, 박용진 후보는 21.35%, 1차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은 이 후보가 82.45%, 박 후보는 17.55%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에는 서울, 경기에서 권역별 대의원 대회를 열고 순회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법원은 지난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했었습니다. 미쓰비시는 여기에 불복해서 재항고를 했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약식으로 기각할 수 있는 시한이 어제까지였는데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법원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국내 자산을 팔아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쓰비시는 불복했습니다. 한 차례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올해 4월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사건 결론이 심리할 필요도 없이 명백할 경우 대법원은 4개월 안에 심리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쓰비시의 재항고가 기각되고 자산 매각 명령이 확정되는 겁니다. 결정 시한인 어제 대법원은 심리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쓰비시의 재항고 사건을 계속 심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사건을 언제까지 결정할지에 대한 방침이나 대법관 간 합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생존 피해자가 90세를 넘긴 만큼 더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 심리가 필요한 사안인지 의문이고 기각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미룬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특히 외교부가 외교적 노력이 진행 중임을 강조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게 영향을 미쳤다고 피해자 측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로선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당사자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소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가 바람직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전범기업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적 판단 전까지 정부가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함에 따라서 우리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보다 한국에서 생산된 것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1,000만 원가량 비싸지는 셈이 되기 때문이죠.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원칙과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7,500달러, 우리 돈 약 1,000만 원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에 따라 기존 보조금을 받아온 전기차는 올해 기준으로 21종으로 줄었는데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해온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5개 모델은 모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미국에서 올 상반기에만 13,000대 이상 팔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차 아이오닉5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보조금 지원이 끊기면 가격은 1,000만 원가량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다른 전기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지만 완공은 3년 뒤에나 가능합니다. 일반차만 생산하는 기존의 미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은 노조와의 협상을 거쳐야 하는 등 쉽지 않습니다. 정부 역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갖고 있고 한미 FTA는 당사국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원칙에 그 위반되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미국 측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상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에 대해서 1차적인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 분쟁 제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강력한 돈줄 쥐기에 나선 이후 달러화 가치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죠. 연준이 미국 물가가 정점이란 판단을 내리고 긴축 기조를 바꿀 때까지는 달러화의 초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요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가 현지 시각 19일 108을 넘어섰습니다. 달러 지수는 8%대로 내려간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된 지난주에 104대까지 내려갔었는데 한 달여 만에 20년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달 14일 수준으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주간 상승률로만 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다음 달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 내내 연준 안팎에서 이른바 강경 매파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달러화 가치를 더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얘기했고, 박힌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데 결국 연준이 물가 정점을 확인하고 긴축 기조를 튼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 달러 강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The negative is that it's resulting in a much larger trade deficit for the United States, which is slowing growth. But it is also limiting inflation in the United States, right? Because the strong dollar makes imported goods less expensive. And so that's helping to put some downward pressure on inflation. 달러 강세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 강달러는 결국 달러화 대비 환율에 강한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휩쓸고 간 지 어느덧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힘겨운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업의 터전을 잃은 소상공인들 고충이 큰데요. 어떻게든 재기를 도모해 보려고 해도 복구에 들어갈 비용을 마련하는 일부터가 막막합니다. 정부 지원도 충분치 않아서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현예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건물 지하로 내려갔더니 바닥엔 진흙이 가득하고 사무용품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판매하려고 보관했던 옷들도 지난 8일 폭우로 물에 잠겼습니다. 냄새가 이미 다 배어있는 상태고 다 진흙물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어요. 내다 버려야 할 옷이 700벌, 원가만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재개해보려고 서울시에 긴급 복구비를 신청했는데 한도는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기약이 없습니다. 조사는 언제 나올 수 있냐 했더니 오래 걸릴 것이다. 200만 원조차도 언제 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바로 옆에 공유 오피스에는 책자와 장난감, 또 다른 오피스에는 화장품과 의약품이 있었습니다. 침수 열흘이 지났지만 손도 못 댄 상태입니다. 불과 6개월 전에 이 공유 오피스를 차린 운영자도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아 차라리 폐업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그 2억 이상을 다 투자를 했는데 다 유실돼 버렸거든요. 철거를 하려면 철거비용이 또 수천만 원 나옵니다. 침수 피해로 막막해진 건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 정돈됐지만 해결할 문제가 아직 남았습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점포들에 대한 복구비도 주택과 같은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점포엔 고가의 설비들이 많아서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2천만 원짜리 냉동고인데 그런 걸 교체하고 수리하는 데만 돈 1천만 원 들어가는데 200만 원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장 추석 대목까지 망치게 생겼습니다. 명절 앞이라 물건들 이제 고기나 이런 것도 살려고 그러면은 더 필요한데 그 대금을 다 이제 이런 거 복구하는 대로 다 나가 있는 상태라 좀 답답한 상태죠. 피해 지역 소상공인들은 신속한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추가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당시 충남에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났는데요. 청양의 한 마을 주민들이 제때 가동되지 않은 배수 펌프장이 피해를 키웠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폭우가 쏟아진 날 배수 펌프장이 늦게 가동됐을 뿐 아니라 장비가 고장이 나 일부만 가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충남 청양에 시간당 최고 70mm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14일 새벽. 농경지에 들어찬 빗물을 하천으로 빼내는 배수 펌프장의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이 일대 농지에 침수를 막기 위해 설치한 시설이 폭우 속에서 가동되지 않은 겁니다.
주민들이 황급히 배수 펌프장으로 달려갔지만 근무자는 한참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양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3시간이나 지나서야 가동이 시작됐는데 일대 비닐하우스는 이미 침수된 뒤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상근무자가 다른 배수장 등 작동 후에 이동을 하다 보니 근무자가 부랴부랴 펌프장을 가동시켰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비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배수 펌프장의 핵심 설비 펌프입니다. 바닥에서 물을 끌어올려 하천 쪽으로 배출해 주는데요. 집중호우 당시 이 펌프 4개 가운데 이쪽에 있는 3개가 고장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장난 이 배수 펌프장은 다른 배수 펌프장과 함께 초당 25톤의 빗물을 빨아들여 하천으로 방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농민들은 제때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배수 펌프장이 피해를 키웠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화 한 통화도 없고 무조건 지금 와서 심의위원회를 걸쳐가지고 이게 보상을 막막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당시 폭우로 이 마을에서는 주력 농산물인 멜론과 수박 등 시설하우스만 340여 동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지금 충북 옥천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충청 지역과 경북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거센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강한 비구름이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과 영남 지역에도 최대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전 중에 비가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저녁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25도를 웃돌면서 후텁지근한데요. 한낮에도 서울 32도, 대구와 광주 30도로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때 세계 최연소 총리로 주목을 받았던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가 요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과 벌인 파티 영상이 소셜미디어로 유출이 됐기 때문인데요. 사생활이라며 논란의 확산을 차단시키고는 있지만 마약 복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벌인 떠들썩한 파티. 격정적으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 중에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가수와 방송인, 여당 의원 등 20명과 함께 벌인 2차례의 파티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출된 겁니다. 마린 총리는 또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여가 시간을 즐긴 것뿐이라며 총리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한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Nämä videot on yksityisiä, ne on kuvattu yksityisissä tiloissa. Olen harmissani siitä, että nämä ovat levinneet julkisuuteen. Kyse on ollut siitä, että olen ollut viettämässä. 그러나 파티 영상 속에 마약을 뜻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모두 마약 검사를 하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Käytiinkö näissä tilanteissa päihteitä? Alkoholia, kyllä. Ei huumeita. No, ei ainakaan minun tietääkseni. 마린 총리는 파티 영상이 유출된 것에 불쾌해하면서도 이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린 총리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외무부 장관과 밀접 접촉을 한 뒤 업무용 전화를 집에 두고 새벽 4시까지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Paikkaansa minun olisi itse pitänyt käyttää siinä parempaa harkintaa ja varmuuden vuoksi olla menemättä ja olla olematta ihmisten ilmoilla ja varmistaa tämä vielä toiseen kertaan. 34살이던 2019년 12월 핀란드 사회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며 당시로선 세계 최연소 총리에 올랐던 마린 총리. 그의 자유분방함이 좋다는 국민이 있는 한편 총리의 사생활이 국정 운영에 차질을 주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12일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면서 고위험군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방역당국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만 8천여 명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8로 7주째 2를 넘긴 상태입니다.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세도 뚜렷합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92명으로 전날보다 22명 늘었고 사망자 수는 83명으로 112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80대 이상이 62%를 차지하면서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합니다. 지자체와 연계해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발병 초기에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가 건강을 확인하고 의료 정보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들에게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검사와 치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0,000곳 이상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빠르게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수도권 주말 당번병원을 운영합니다. 이번 주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등 3곳이 중증병상 주말 당번병원으로 운영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오늘 경찰 공무원 시험장에 방역 전담 인력 422명을 투입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응시자 중 확진자와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가 필요한데도 마땅히 격리를 할 공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멈추고 동네 병의원으로 그 역할을 넘긴 뒤 감염 후 갈 곳이 없어진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들의 얘기입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창문도 열리지 않는 비좁은 고시원방. 이곳에 사는 중증 지적장애인 김모 씨는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다 보니 재택치료는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자택에서 격리하는 거 아니고 다른 격리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알아보셔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다 이제 비용 지불하시고. 보건당국이 이렇게 격리 장소를 자율적으로 마련하라고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씨에게 그럴 여유는 없었습니다. 취약계층 확진자도 갈 수 있었던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6월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환자가 아프면 들어갈 데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다니까 좀 그것은 섭섭했죠. 결국 시민단체 도움으로 격리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들어가셨던 숙소는 1박에 7만 원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원을 못 받는다면 현재 생활치료센터도 운영이 중단됐고 정말 대안이 아예 없는 상황인 거죠. 확진되면 갈 곳이 없는 건 쪽방촌 거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라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확진자 분리가 필수이지만 지금은 확진자가 나와도 딱히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집단 감염이 발생해 사망도 잇따랐습니다. 한 65명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정도 분이 그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갑자기 생겨버렸었어요. 병원에 이송하셨다가 돌아가신 분도 뵙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데도 입원하지 못한 확진자는 7월 이후 집계된 수만 약 800명. 검사를 꺼리는 경우도 많아 실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가키트 안 하거든요.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치료시설로 옮겨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걸렸다라는 것을 쉽게 얘기할 거예요. 방역당국이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생활치료센터 운영 여부를 지자체와 논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진척은 없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양승환 씨. 어려운 동료를 돕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연락이 줄을 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루에 막 20명, 뭐 30명 잘못했으니까 내일은 하루 종일 백만 내려. 뭐 그런 걸 많이 도우려고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 역시 받지 못합니다. 캐디라고 하자마자 근로자가 아니라서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전화를 끊으셨고요. 자동차 판매 직원인 서원근 씨는
노조 가입을 이유로 5년 전부터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왔다고 말합니다. 판매 실적과 직결된 전시장 근무도 배제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서 씨가 가입한 노조와 관련해 폭언까지 이어집니다. 어린애들도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대응 좀 해봐. 이거 좀 해봐. 판매로다가 도움 되냐? 동료 직원에 이어 대리점 대표까지 서 씨의 업무 보고에 대해 마음대로 해라, 연락하지 말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지만 정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은 각하됐습니다. 괴롭힘 중단 등 개선을 권고하긴 했지만 가해자 처벌도 진상조사도 못합니다. 괴롭힘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제 옆에 있는 직원은 아직까지 4년 넘도록 통성명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 아침에 출근할 때 지금도 좀 떨려서 22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자는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올해도 농촌 들녘은 풍년이 예상되고 있지만 농민들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산지 쌀값이 지난해보다 20% 넘게 하락하면서 수확을 한 달 앞두고 전북의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이달 말에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벼 알곡이 나오는 출수기를 지나 수확을 한 달 정도 앞둔 전북 김제의 논입니다. 한 해 정성스레 키운 벼를 트랙터가 갈아엎고 있습니다. 쌀값이 폭락하자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한다며 항의하는 겁니다. 비료값이 160% 넘게 올랐고 면세유값도 2배 이상 그렇게 올랐습니다. 또 농약값도 농자재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올해 농사 지어봤자 정말 손에 쥐는 것이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달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17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500원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5만 2천여 원, 24%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지난해 수확한 쌀 37만 톤을 사들여 시장 격리에 나섰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장 격리 제도를 시기에 늦게 발동시키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역공매 최저가격 입찰 방식이라고 해서 오히려 쌀값을 더 떨어뜨리는 형태의 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농민들은 이에 따라 탄력적 시장 격리제를 강화하거나 목표 가격에 쌀값이 못 미치는 경우 지원하는 변동 직불금 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4차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을 했고 논 차량물 재배 사업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전국농민회는 올해 생산된 쌀까지 시장에 풀리면 가격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며 오는 29일 서울에서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스스로를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지역에서는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소중한 생명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서로 손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너가 힘든 것을 잘 안다며 손을 잡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사진에는 귀가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누구에게나 도움을 부탁할 곳이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은 당신은 사랑 그 자체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외칩니다. 고양시에서 열린 사진 공모전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에 선정된 작품들로 이번 공모전은 극단적 선택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렸습니다. 옹벽의 배수구에 용하게도 뿌리를 내린 민들레를 포착한 사진도 훌륭한 작품이 됐고 가족 간에 주고받은 쪽지 편지 등을 모은 사진에는 소소한 행복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암흑처럼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한 줄기 삶의 빛이 스며든다는 시를 곁들인 작품도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는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에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112 신고는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었고 올해도 10만 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경제적이거나 혹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나 이런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
좀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위태로워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적 또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내몰리지는 않았는지, 무언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서로가 주변을 따뜻한 마음으로 살필 때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최근 한국의 전통 의복을 두고 이른바 한복 종주국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미국 현지에서 우리 한복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1893년 시카고 만국박람회에 내놓았던 고종의 저고리와 보료부터 최신 한복까지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촘촘하고 정교하게 누빈 보랏빛 저고리. 비단으로 만들어진 이 남성 저고리는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입던 한복입니다. This was probably King Kojong's everyday wardrobe. This is not something he would wear for ceremony, but he might wear it underneath some kind of ceremony. 중국 황제만 쓸 수 있었던 노란색을 바탕으로 갖가지 문양이 다채로운 색상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진 보류. 역시 고종이 앉았던 방석입니다.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 당시 왕실이 직접 출품했던 물품들로 이후 나라가 사라지면서 잊혀졌지만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한복 전시회가 기획되며 130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It was sort of fun to see something that was there. It was a little bit of time travel, but also, oh my gosh, the gauzy silk and the layer of color. You don't see fabric like that today. It's just absolutely breathtaking. 이번 전시를 기획한 조지 워싱턴 대학 동아시아 복식 전문가는 여러 형태로 변천돼 왔지만 한복은 한국 고유의 의복이라고 단언했습니다. We have visual records of Korean people wearing hanbok, going back to the 5th century. They're always changed and they're always Koreanized. 한복을 모티브로 파리 런웨이에 진출한 노라 노의 의상과 생활 한복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로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드라마 속에 등장했던 한복이 전시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궁중 한복부터 최신 런웨이에 이르기까지 한복 85점으로 이뤄진 이번 전시회는 12월까지 미국에서 계속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어서 한국 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침까지는 충청권에 또 오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텐데요. 빗길에서는 충분히 속도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로 인해 토사가 유출된 곳도 있습니다. 중앙선 부산 쪽 제천터널 부근인데 처리 작업으로 인해 전면 통제돼 있으니까요. 남제천 나들목을 통해서 국도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권으로 떠나는 차들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선 양양 쪽으로는 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월못 1터널까지 정체고요. 다시 한번 화도와 서종 사이로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정체 일찍 시작이 되면서 마성터널부터 용인지나 양지터널까지 정체고요. 충청 이남 지역으로 향하는 길 서해안선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과 매송, 팔탄 주변에서 주춤했다가 서해대교에서 다시 한번 정체 이어집니다. 중부선 남이 쪽으로는 산곡분기점을 앞두고 정체입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혹시 강이나 하천 근처에서 이렇게 생긴 커다란 건물을 본 적 있나요? 빗물 펌프장. 한 번쯤 본 적은 있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던 이곳. 평소에는 존재감이 크지 않지만 비가 내리면 엄청나게 바빠집니다. 비가 많이 와서 도시에 빗물이 차오르면 배수 펌프를 이용해서 빗물을 강 쪽으로 퍼내주는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장마철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이나 강의 수위가 높아지는데 지반이 낮은 지역의 빗물이 강이나 하천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펌프를 이용해서 제방 바깥으로 강으로 퍼내는 침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도심지의 수해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빗물 펌프장. 서울시 곳곳에 강줄기를 따라 12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 3분의 1이 2010년대 들어 증설되거나 신설됐다고 하는데요. 약 10년 전에 기록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뒤 수해 방지책을 확대한 거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때 서울의 상징과도 같은 광화문 일대는 물바다가 됐고요. 강남역 일대도 침수됐으며 서초 읍면산에는 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300mm 육박하는 기습폭우로 서울 도심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세 갈래 산사태가 아파트촌을 덮쳤습니다. 흙더미가 들이친 아파트는 3층까지 창틀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2010년, 11년, 12년 연달아 큰 수해를 겪으면서 관련 대책이 쏟아졌고 인프라가 확충된 거죠. 비슷한 시기에 나온 수해 방지 대책으로는 빗물을 저장하는 일종의 지하 터널도 있었습니다. 최대 직경 10m, 대형 트럭 2대도 지나다닐 수 있는 이곳은 국내 최초의 터널형 빗물 저장 시설입니다.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4.7km 구간의 도로 밑에 설치돼 빗물을 가뒀다 안양천으로 흘려보냅니다. 지하 40m 깊이의 올림픽 수영장 55개 수준인 32만 톤을 저장하는 이 터널 덕에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강서구, 양천구의 피해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8일, 9일 집중호우 때도 이틀 동안 약 12만 톤을 지하에 저장해뒀다고 해요. 역대급으로 많은 강수량이었지만 용량은 넉넉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수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 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무산된 곳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대치동입니다. 강남 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한 대치 빗물 펌프장은 원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옆에 지어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근처 초등학교 앞으로 부지가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학부모들이 반발했죠. 비오는 서울 광장에 학부모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들어설 예정인 빗물 펌프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걱정한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에 대치 빗물 펌프장은 근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고요. 2017년에서야 겨우 완공됐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용산구 이촌동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죠. 사실 지하 빗물 터널도 벌써 11년 전에 강남에 설치될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여러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대신 1.5만 톤 규모의 빗물 저류지가 만들어졌는데 빗물 터널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용량이었고요. 강남 지역이 워낙 저지대라서 빗물이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 기존 시설만으로 침수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또다시 물난리를 겪은 서울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강남을 포함한 6개 지역에 빗물 터널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빗물 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 대신 작은 규모의 시설을 여러 개 만들어 분산시키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빗물 터널이든 빗물 펌프장이든 강수량이 늘어난 만큼 규모를 점점 키워야 하는데 이러면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위험성도 커지거든요. 주민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꺼번에 많은 물을 한 군데다 집어넣으니까 더러운 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좀 나쁜 것이고 또 강으로 버리든지 그럴 때는 펌프에서 버리는 거예요. 비상용 발전기 갖다 놓고 물의 위험도도 집중이 된다. 위에다가 조그맣게 분산형으로 했었으면 피타분을 받을 수가 있고 소방용수 또는 비상용수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 건물 같은 데는 빗물을 받는 저류지를 지하에 만든다든지 소규모로 운동장이나 놀이터라든지 조그맣게 저류지들을 만들어 놓으면 비가 처음에 올 때 거기다 담았다가 비 그치고 물 다시 빼고 이런 형태로 해서 분산형 홍수 조절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편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물이나 도로가 없었으면 비가 오면 땅속에 스며들잖아요. 지금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다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수관으로 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할 때 할 수 있으면 포장하는 것을 줄여야 돼요.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피해가 더 늘어날 거라고 하죠. 미리미리 잘 대비해서 이번 같은 수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충북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거센 비구름이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대 8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충청과 영남 지역에도 최대 7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저녁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제주가 29도로 벌써부터 남부지방은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에 울산 30도, 서울과 춘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마칩니다. 건강하고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